그림자 권력이라는 정윤회 씨가 처음으로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저씨지만 취재진 규모는 재벌이나 핵심 권력자 수준이었습니다. MB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첫 직선제 임원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 결국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결선에서는 주류로 불리는 전재환 후보조와 변방의 쌍차 해고자를 자처하는 한상균 후보조가 맞붙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옥 소재는 찌라시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찌라시가 없어질 수 없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 그림자 권력으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한 시각은 예고된 대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취재진 200여 명이 몰렸고 정 씨도 몇 마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엄청난 불장난이라면서도 청와대 인사들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취재진 200여 명이 몰린 사건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씨가 본인 입장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정윤회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나선 것 자체가 처음이라 취재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조홍천 전 공직비서관과 박가청 경정이 검찰 출석했을 때보다 취재진이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당초 언론 접촉이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 씨는 취재진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누가 불장난에 춤을 췄는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지만 청와대 인사들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취재진을 벗어났습니다. 정윤회 씨 출석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개입과 윤세부 인사 개입 의혹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 있나요? 정 씨는 십상시 보고서를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의 조사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보고서의 신빙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나 박지망 씨 미행 지시 의혹 등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연합이 고발한 승마협회와 문체부 인사 영향력 행사 의혹도 당장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를 하게 되면 누구와 대지를 할 가능성이 높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질 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오늘 정윤회 씨와 박관청 경정을 대질 신문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조홍천 전 비서관의 경우 서로 직접 충돌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대질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관청 경정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등장하는 정윤회 씨와 대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윤회 씨가 세계일보 보도 직후 박경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고, 그때 박경정으로부터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인지 대질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또 정 씨가 어떤 경로로 박경정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는지, 당시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언론에는 문건의 신빙성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검찰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십상시 모임의 실체나 제보자의 원 출처에 대한 수사 의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검찰이 통신기록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는 검찰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의 신빙성을 높여줄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만간 사실 무근으로 문건 진위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해도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한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조홍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보자인 박동열 씨가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를 박경정에게 전달했는지, 원 출처가 분명히 밝혀지는지도 수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해진 결론을 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윤회 씨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겁니까? 일단 방침만 밝힌 상태입니다. 정윤회 씨는 오늘 검찰 출석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단은 지난 일요일 정 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적어도 정 씨와 관련된 내용은 다 허위라며 민주연합 내에서 고발장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정윤회 씨의 야당 고발 운운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소 운운하고 나서니 안하무인의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진용 전 장관, 조홍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자기 말에 가장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을 토대로 고발한 것입니다. 직접 진술이 날조란 말입니까? 정윤회 씨 측 변호사는 정 씨의 딸이 언론 취재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언론의 취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빅딜을 느슨한 수준에서 성사시켰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하고, 공무원 연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와 국회 특위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문제를 다룰 두 기구가 따로 운영될 수 없고, 여기서 여당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진척을 보기 어려운 구조여서 여야 합의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협상 대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틀 빅딜이라는 모순된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만난 2+2 회동,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들이 있었습니까? 네, 여야는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 대타협 기구를 각각 만들고 자원 외교 문제를 다루는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쯤부터 1시간 10분가량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공무원연금 국회특위는 새누리당 측에서,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민주연합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왔던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사안은 양당 원내대표가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4대강 비리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 개헌특위 구성,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 등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 중에는 여야 입장차가 큰 것들이 많아 오늘 합의로 빅딜이 일단락됐고, 따라서 스몰 딜이다, 리틀 빅딜이다란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번 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이 각각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따져봅시다. 누가 유리한 협상을 한 겁니까? 네, 양측이 크게 양보한 부분을 우선 보면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의 연내 처리를 포기했고, 민주연합은 4대강 국도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주고받기로는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 연내 처리를 포기한 대신 국회특위와 국민 대타협 기구를 따로 만드는 이른바 투트랙 구상을 관철시켰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연합의 주장 대신 국회 내 특위와 국회 외부의 국민 대타협 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한 것도 새누리당의 뜻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대신 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를 받아냈고 방위산업 비리 국조 가능성도 열어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 정국의 최대 이슈인 10장10 파문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차치하고라도 성과로 분류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조차 실행력이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공무원연금 문제에서 국민 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 투트랙을 관철시킨 새누리당이 국회특위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4대강 비리 국정조사는 끝내 거부했어요. 친이계를 너무 자극하면 안 된다는 계산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4대강 국조를 받지 않는다는 새누리당의 결정은 10장10 파문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친이계를 제어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친이계의 강력한 반발은 사지 않아야 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친이계 의원들의 자존심도 걸려있고 현직 친이계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대강 국조를 받으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내 사정을 들어 반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때 말하는 당내 사정은 개헌 논의에 대한 친박계의 반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아직 검찰 수사 초기임에도 십상시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찰이 다음 주에 결론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상시 보고서의 신빙성과 무관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국정 개입과 권력 암투가 사실인지 여부를 가늠해보는 것이 사건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어떤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우선 중심 인물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정윤회 씨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고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도 10년 전에 만난 게 전부라고 했지만 조홍천 전 비서관의 폭로와 이들의 시인으로 지난 4월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전화통화를 한 이유이기도 한 시사저널의 박지만 미행사건 보도 역시 주목해봐야 합니다. 지난 3월 23일 시사저널은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박지만 씨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부인하지만 대통령 친동생이 권력 암투를 시인한 셈입니다. 미행 사건이 세상에 불거진 이후 이른바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심쩍은 사태는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던 이정현 의원이 지난 6월 사퇴했고
김덕준 국세청장은 지난 7월에 경질됐습니다. 십상시 보고서에 이들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언급돼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대로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유진영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은 정윤회 씨 입장에서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윤회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승마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그해 9월 조사를 담당했던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경질됐습니다. 정윤회 씨가 대통령까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 전 장관은 또 김종 문체부 차관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과의 관계를 등에었고 문체부 인사를 좌우했다는 등의 주장도 했습니다. 유 전 장관이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채 지난 7월 돌연 면직된 것도 김종 차관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문건이 하나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승마협회를 후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하나그룹 일가가 정윤회 파문으로 승마협회에서 손을 댔다가 복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어떤 사례가 비선 실세 국정 개입과 권력 암투의 결과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사례들 모두가 무관한 일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청와대 힘이 실렸던 서청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때만 해도 당청 관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달 동안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당당하기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개헌과 공무원연금 문제에서 일시적으로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발언을 내놨지만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굴하다는 평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김 대표가 언젠가는 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 김 대표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공경에 처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세운 수평적 당청 관계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론을 반대한 지 열흘 만에 개헌론이 본물 터질 것이란 반론을 펴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무원 연금 개편의 연내 처리에 딴소리를 하던 2달 전의 모습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개혁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부담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결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빨리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촉구하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인 만큼 여야가 오늘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공무원 노조나 교총 등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이른바 십상시 파문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검찰에 다시 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려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서 여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태도는 물론 대권 도전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계속 각을 세운다는 게 전혀 자신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정치평론가들은 특히 지난 10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개헌론을 꺼낸 후 청와대의 공개 비판을 받고 고개를 숙였던 과정이 성급했다는 판단에 따라 김 대표가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고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나 조건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돌발되면은 얼마든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전 개연성은 있다고 봐요. 정치평론가들은 김무성 대표가 당장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그것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아주 나빠져서 청와대가 곤경에 처할 경우는 김 대표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개헌 등 자신의 정치 이슈를 제기하면서
당 대표로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조금씩 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파동을 만약에 청와대가 제어에 들어가고 제압에 들어간다면 김무성 대표의 그 행동 반경은 여전히 계속 그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좁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를 못할 거고 오히려 그것이 파동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행동 반경은 넓어지고 거기서 개헌 추진의 탄력도 더 커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에서도 개헌을 적극 추진하자거나 힘주어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문건도 이 국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의 각종 보고서, 정보지가 난무했는데 그 중에서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러한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뭐 찌라시 일종의 그런 건데, 근데 그것을 그 밑에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게 거의 사실인 것 같다라는 보고서 형태의 문건이었습니다. 찌라시는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 많을수록 찌라시는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 많을수록 찌라시는 없어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첫 번째 직선 위원장은 결선 투표까지 거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는 없었고 1, 2위 득표 차이가 근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1, 2위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낮은 관심 속에 시작됐지만 치열한 선거전으로 결선 투표에 이르게 된 민주노총 임원 선거 결과를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37만 5,161명이 참여해 약 5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50% 이상의 투표가 확인된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개표 결과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가 13만 2천여 표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가 12만 5천여 표를 얻어 근소한 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 측 모두 득표수가 과반에 미치지 않아 선거관리규정 91조에 따라 결선 투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각각 7만 9천 표와 3만 7천 표의 지지를 받은 기호 1번 정용권 후보와 기호 3번 허영구 후보는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결선 투표에 진출한 전재환 후보는
1차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덧셈의 민주노총을 내세우며 여러 정파가 참여하는 통합지도부 구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면 덧셈의 민주노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꺼냈습니다. 만약 제가 당선되면 기존 각 후보 진영에서도 민주노총 임원은 이수사만 직접 선거로 뽑고 나머지 간접 선거 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 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떤 판단들을 하면 민주노총 내에 있는 각 의견 그룹들의 의견들이 조직 내에서 녹아나고 그래서 힘있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전재원 후보조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던 한상균 후보는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결선 투표 진출의 의미를 자평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떼요. 불을 뗐는데 그동안은 소뚜껑이 역할을 잘못해서 김이 다 빠지고 투쟁의 열기들을 그리고 안 된다는 패배감으로 작동됐던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그 직선제의 민심은 가히 뜨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선은 조직의 대선이 아니라 결국 민심의 대선이 무엇이냐로 이번 선거는 귀결된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을 믿었고 또 직선제가 그것을 가능케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총파업을 기치로 내세우고 해왔던 시간들이 조합원들의 분노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한편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정용권 후보와 허영구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권 후보는 낙선 직후 성명을 발표해 패배를 인정하지만 조합원이 주인되는 새로운 민주노총의 꿈은 계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출마 때부터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겠다고 밝혀왔던 정용권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허영구 후보 캠프는 낙선 이후 해단식을 겸한 자리를 마련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허영구 후보 역시 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캠프 내 논의를 거쳐 결선 투표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부족해 성사도 어려울 것이라던 전망을 뒤엎고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의 관심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높았고 이는 민주노총이 가진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과 투쟁 가능성을 모두 확인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선 투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지고 투표율과는 상관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를 이끌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 특검 임명 등 넘어야 할 산이 겹겹입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조사위원회가 가동됐고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던 핵발전소 전문가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야당 지도부가 새겨들을 만한 충고도 건넸습니다. 일본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도 증언대에 세웠고 그의 증언은 동시통역 생중계로 전 세계에 공개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역 없이 대통령도 조사하라는 충고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시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이렇게 지난달 7일에서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특별검사 임명 등 앞으로도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国会事故調査としてはですね、真実がどうしてああいう福島の大事悲劇的な事故が起きたのか、その真相究明、原因を探るというただそれだけです。調査の方法ですが、公開性、透明性ということが重視されました。したがって、首相、東京電力の会長、社長、その他責任のある役人ですね、そういう人たちは
公開の下で、ヒアリングが行われ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でライブ中継され、同時通訳付きで国際的にも流されました。韓国でもぜひ皆さんの気持ちに本当に即したきちんとしたもう行動をして皆さんで本当に未来のある要望に応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お願いします。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 TV. 롯데월드몰이 안전사고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수를 감췄던 아쿠아리움에서는 최소한 3곳에서 물이 샜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 측은 별 문제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누수 발생한 게 한 곳이 아니에요. 네, 오늘 아쿠아리움 1차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은 총 3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수가 처음 발견된 메인 수조는 물론이고 희귀동물인 벨루가가 있는 대형 수조의 양쪽에서도 물이 샌 겁니다. 점검단장인 김찬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가 더 있을 수 있다면서 아쿠아리움 시설 전체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수가 처음 발견된 게 일주일 전인 지난 수요일이고 예. 지금도 물이 새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총 3곳 중에서 2곳이 여전히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거듭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오늘 시공사인 레이놀즈사 측의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미세한 누수는 쉽게 보수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물이 샌다는 사실을 숨겨왔고 또 취재진들의 취재를 방해한 적도 있다는 점에서 롯데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점검단은 내일 회의를 열고 롯데 측에 대한 행정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논의한다는 행정조치는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논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이른바 땅콩 회항. 이 당시에 승무원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이 이른바 질타를 한 거다 이런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매뉴얼을 안 지킨 거는 사실이에요? 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측의 사과문은 사과가 아니라면서 오목조목 반박한 글이 화제였는데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객실 승무원은 잘못이 없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에 올라온 이 글에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서 승무원이 규정을 보여줬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승무원은 규정대로 행동했지만 무안해진 조 부사장이 내리라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조 부사장이 매뉴얼을 착각한 겁니까? 네, 이 글의 작성자는 음료를 요청한 승객에게 견과류를 봉지채 보여준 뒤에 먹겠다고 할 경우에만 작은 그릇에 담아주는 게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홍보 영상에는 문제의 견과류를 봉지채 담아서 건네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대한항공이 제작한 홍보 영상인데요. 비즈니스 클래스의 서비스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각진 비닐봉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마카다미아입니다. 네, 대한항공 내부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오너 일가의 그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일도 있었습니다. 오너 일가를 태우고 비행해본 분들은 아실 것이라면서 글을 시작한 작성자는 오너 일가를 태웠던 사무장이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우리가 을로서 바라는 건 오너 일가의 자식 중에 성군이 태어나길 바라고 품성 좋은 자식이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이라는 씁쓸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내부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승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대한항공 사과문은 100%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에 조 부사장을 항공법 그리고 항공운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국토교통부죠. 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네, 내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이요? 네. 예.
조 부사장이 어제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회사의 보직 해임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내서비스 총괄본부장직에 보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서 부사장직에 대해서도 사표를 냈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사표가 처리된다고 해도 대한항공 등기이사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등기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일정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의 이사직 4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여야가 사형제 폐지 입장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실제 오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던 유인태 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석방되었으며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은 140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앞세워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법률로서 완전히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죽음의 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각 의원실에 회견문과 서명서를 돌렸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쯤 공동 발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C&M 노동자들이 오늘 대주주인 맥커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 투입설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자진해서 해산하고 지금 4개의 경찰서에 나눠져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C&M 노조는 오늘 대주주인 맥쿼리 측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면서 맥쿼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 진입했습니다.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다만 사측이 원직 복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농성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와 C&M 그리고 맥쿼리 측은 내일 3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진 해산했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는 어떤 이유로 받고 있는 거죠? 네,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불법 점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조금 전에 출석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더군요. 예. 이게 이유가 뭡니까? 네, 대전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에 이 대표가 카카오톡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에 카톡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는 걸 방조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표만 수사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당사자가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요.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입건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카카오톡을 제외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체 중에서 단 한 곳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경과 대립각을 세워온 다음 카카오가 표적 수사, 보복 수사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국정원 등의 감청 수사를 곤란하게 만든 그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OECD가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고서의 제목이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크면 클수록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져 왔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OECD 소속 국가들의 소득 평등 수준과 경제 성장률 달성 수준을 비교한 자료가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한 겁니다. 회색 막대가 소득 불평등이 없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이고요.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실제 성장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회색 막대보다 파란색 수준이 낮으면 기대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거고요. 그 반대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처럼 소득 불평등의 영향이 크다고 나타낸 경우에는 기대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았고요. 그리고 프랑스나 아일랜드처럼 소득 불평등의 영향이 적은 국가는 실제 성장률과 기대 성장률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가 좀 복잡합니다만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황색 막대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 회색 막대는 소득 불평등이 없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예. 그리고 마른 목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은 실제 성장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국가들이 더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신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서구의 주류 싱크탱크가 트리클다운 이론, 즉 낙수 효과를 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CIA가 자행해온 고문 실태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가 오늘 2001년 9.11 테러 이후 4년간 CIA의 고문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CIA는 이른바 선진신문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최소 119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구금하고 고문했습니다. 구타, 폭행, 물고문은 기본이고 또 성고문을 비롯한 야만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를 공개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정보위원장은 CIA의 행태가 미국 역사의 오점이라고 규정하면서 테러 방지 효과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가혹한 신문 기법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개 중에는 제가 사람인 줄 아는 개도 있다. 개 탓은 아니고 주인이 탓이다. 제가 개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 개나 사람이나 제자리 찾아서 제대로 제일하고 살아야 할 텐데. 안 그래? 날씨 조금 풀리네요. 그렇게 견디는 게 사는 방법이지요. 세상 어려워도 사람으로 살다 죽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블랙 아이스에 대한 기사가 오늘 여러 언론사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을 뜻하는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고정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들만 60건이 넘었습니다. 블랙 아이스의 위험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워낙 얇고 투명해서 그저 까만 아스팔트 도로 그대로 또는 노면이 살짝 젖은 상태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존하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물, 사고가 터지고서야 있었구나 알게 되는 요물, 요즘 유행하는 그림자 권력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긁어내거나 녹여버려야 우리 뒤에 이 길을 지나게 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집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